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한국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우위의 성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의 기원은 1973년 석유화학 육성 전략에 들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은 선진국 추격형 모방 성장 전략에 따라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에 2000년대부터 그 유효성이 약화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이 실패의 모습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성장, 분배, 고용 모든 측면에서 실패의 모습이 대단히 뚜렷이 나타나고 이러한 실패의 모습이 가속화되는 느낌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장 측면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으로는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제조업의 혁신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생산성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세대 간의 그러한 양극화,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문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회 통합도 저해되는 수준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6G, 바이오, 양자 컴퓨터와 같은 첨단 미래 기술이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특히 AI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미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AI 혁명과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제조업의 부상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결정적인 위협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미중 패권 분쟁입니다. 미중 패권 분쟁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 어느 한 군데가 승리할 때까지 이건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이게 미국이 소련과 냉전을 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중 패권 분쟁은 우리나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구조의 변화, 그리고 환경 규제의 강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이 5개를 들고 싶은데요. 앞에 3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은 경제, 사회 전체를 다시 재정의하고, 그리고 각국은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경제,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AI 혁명은 초기 단계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AI는 인류의 생활, 그 다음에 산업, 고용 형태 등과 같은 모든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AGI, 인간 수준 정도의 그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면, 인공지능 수준까지 이 AI가 발전을 한다면 그 미치는 영향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곧 5년에서 10년 내에 닥쳐오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이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AI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영원히 2등 국가와 2등 기업으로 전락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지금 AI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유의 AI 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AI에 관련 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위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주체 각자가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로 대응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있고 이 정부와 민간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경제 주체인 대학과 연구기관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머리를 맞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중국 첨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중국 제조업이 세계 탑이 되는 분야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지금 중국의 비교 우위를 이게 보이고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는 D램 부분, 조선에서 LNG선, 디스플레이에서 올레드 정도거든요. 올레드 부분.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중국과 경쟁적이구나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AI라든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바이오, 로봇 등과 같은 첨단 미래 기술 분야가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미중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첨단 미래 기술에 있어서 중국을 대단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게 분야별로 다소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유가 다소 있는 기간 중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산업이나 분야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수만 가지고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없는 반드시 수출로 우리는 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80년대 이후에 기본적으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미국이 강력히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유무역주의의 덕분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던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80년대 이후에 추진한 이러한 세계화 전략과 자유무역주의를 미국이 지금 이것을 접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은 리쇼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보호주의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전부 다 불리한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가 몇 개의 블록으로 재편되고 그 블록 위주로 폐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블록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연구하고 정말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을 지금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첫 번째로는 리쇼링 정책을 들 수 있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에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제조업을 아시아 국가로 대부분 이전하는 전략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공급망 부족 사태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공급망 부족 사태가 만약에 대부분 중국이 제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조 기반을 못 갖게 되면 안보 차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권과 관계없이 지금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은 제조업 기반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모든 제조업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첨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으로 그 제조업이 옮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는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가능한 배제하는 밸류체인을 새로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상하는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기지 역할을 하던 것을 미국은 급격히 인도와 아세안 쪽으로 옮겨가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시장과 제조기지의 역할을 중국이 아닌 인도와 아세안이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가격 경쟁력이 요구되는 산업은 아마 이들 국가로 급격히 제조기지가 옮아가게 되고 우리 산업이 우리 제조업이 기술 우위에 그다음에 고품질 우위의 그러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위상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인도와 아세안에 대한 대응책을 별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제조업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4국가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독일 4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의 제조업을 견제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결국은 독일, 일본, 한국이 가지게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 일본과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하고 협력하기가 오히려 쉬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러한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 게 조선 분야죠. 미국은 선박을 제조할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군함 면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지금 앞서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선박을 제조하는 역량을 갖춘 국가와 협력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거죠. 여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듯이 다른 분야에도 이런 분야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많이 이제 생겨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과 디스플레이 같은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양대축입니다. 이 양대축을 중심으로 소재라든가 부품 산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한번 열거를 해보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석유화학, 정유산업, 그다음 철강 이러한 산업들을 들 수 있죠. 이런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명실상부한 주력 산업이죠. 근데 이러한 구조는 2010년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주력 산업의 제조업 밸류 체인 상으로 보면 조립 완성품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과 장비, 소위 말하는 소부장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탑이 됐던 분야는 요 제조업 밸류 체인에서 조립 완성품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한 번도 글로벌 탑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서 여전히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립 완성품 분야는 기술이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고 기술이 장비에 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국에서 추격하기가 대단히 용이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제조업 조립 완성품 분야는 그 경쟁 우위가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로 왔다가 현재 중국이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인도가 중국과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최고 수준을 다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조립 완성품 부분에서 어떤 비교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나 디지털 융합을 통해서 어떤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을 대폭 막 30% 이상 향상시킨다든가, 뭐 이러한 어떤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는 이러한 조짐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지금 절정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산업별로 좀 저희가 살펴보면 반도체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메모리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D램 분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낸드 프래시 분야는 이미 중국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 분야도 지금 현재 세계는 3개 업체 과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인데요.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 회사가 급격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이 메모리의 이 D램 부분은 이 3개 체제에서 4개 체제로 재편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우리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설계 부분입니다. 소위 팹리스라는 부분은 중국이 이미 우리를 추월한 상황이고,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제조하는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10나노 이하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장비 부분에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미국의 견제가 없었다면 미국의 이제 그 파운드리 대표 업체는 SMIC가 있는데, 이 SMIC가 아마 우리를 벌써 추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는 화석 연료 기반의 자동차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개념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가 전기 제품처럼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으로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도 지금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부품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간다고 볼 수 없고, 근본적인 경쟁력에서 만약에 중국에 뒤진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 자동차는 대단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분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계 점유율은 이미 중국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점유율 2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은 대부분 벌크선과 탱커선과 같은 저부가가치선 위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위주로 지금 발주를 받고 우리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위도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일본 조선산업이 우리에게 경쟁력을 잃었고 그렇듯이 우리도 경쟁 우위가 조만간 중국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박 관련 기술이 그런 첨단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만간 쫓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나 전 세계 국민 중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대단히 크죠.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 산업이 기술이 대단히 표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가격 경쟁력이 점차 비교 우위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애플, 그다음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점유율이 점차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폰은 대단한 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AI 혁명이 진행이 될수록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 AI가 기기에 직접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두 가지 기기가 대표적인데 하나가 스마트폰이고 하나가 자동차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동차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먼저 온 디바이스 AI 형태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은 AI로 기반한 스마트폰으로 완벽한 변신을 가져갈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스마트폰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AI 스마트폰에 AI 온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치열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애플이 이거를 위해서 지금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뭐 지금 제대로 지금 이거를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화웨이라든가 중국 업체들도 지금 열심히 이걸 하고 있죠.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 스마트폰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의 경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AI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AI와 소프트웨어의 2대 강자가 어디냐? 중국과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산업인데, 철강 산업은 뭐 그런 대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특히 포스코의 경쟁력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철강 산업이 지금 워낙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공급 과잉 상태인 중국의 철강 제품이 전 세계로 물밀듯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중국 제품 때문에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급 과잉이니까 덤핑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값싼 중국 제품이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잘 버티고 있고, 하지만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이 가격 하락과 같은 그러한 고통은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야별로 철강 산업도 아마 구조조정명에 저는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철근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 같은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